우리 사회에서 이게 특히 첨예화되고 있는 이 능력주의에 대한 관심의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능력주의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 사회에 이제 번역이 되어 소개되면서 엄청난 이제 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초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이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걸 학자로서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철학적 정의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정의나 공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철학적인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해내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메리토크라시, 이 능력주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이제 능력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념은 없었지만 애초부터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비록 이렇게 분배정의 차원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차원에 시작했지만 이런 능력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뭐 유교 철학이 이렇게 봉건 세습 왕조를 위한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교 철학은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이 세습을 반대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 그러니까 우리 요순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습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이렇게 이 반세습, 그러니까 세습을 반대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공화주의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혜롭고 덕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표현된 것이 과거제도였고, 이런 과거제도는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수입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것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일종의 문화적인 습속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가 단순히 청년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이제 분들이 사실은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이건 또 문화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97년 이후에 이런 IMF 사태 이런 이후에 특히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하면서, 이게 사실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랑 신자유 이데올로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가 특별히 더 많이 이제 문제되고, 특히 그 시절 이후에 이렇게 자라난 우리 청년 세대가 특히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 능력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내면화하면서 이렇게 특히 공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그런 능력주의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 능력주의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더 아주 여기서 깊이 있는 뭐 분석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능력주의가 어떤 게 좀 정의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청년들 그럼 능력주의적으로 공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됐는데요? 아까 우리 목 교수님이 롤스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롤스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롤스의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정함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인데, 지금 이 능력주의적인 공정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지적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목 교수님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철학자니까 아무래도. 예, 뭐 다른 분들 더 잘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는 마이클 형이 지적했던 지점이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 되풀이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능력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력이랑 지능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이게 이제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돼버리면 그 재화를 가진 사람은 내가 딴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그걸 가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남들 쉴 때 땀 흘리고 밤잠 안 자가면서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승리감에 만취하는 거죠. 당연히 누릴 걸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온 사람들은 쟤네는 패자인 거죠. 아니 니네가 나처럼 잠 안 자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니네는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 연대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능력주의가 잘 굴러갔을 때 어떤 사회가 될까? 이제 그려봤을 때 마이클 형이 보여줬던 디스플레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이제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귀족제 같은 데서는 오히려 내가 좋은 신분제로 태어나서 부모 덕에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아 네가 나보다 능력은 좀 좋은데 참 내 밑에 노비구나 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빚진 마음도 있게 되고 뭔가 이제 그 의무감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딴 거거든요. 공정한 게임을 해서 게임 속에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승자의 독식과 승자의 이제 멸시,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양건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외로울 것 같아요. 승자가 되신 분들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이제 그 기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롭죠. 그리고 또 올라간 사람은 또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또 멸시하니까 밑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굴종 속에서 외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는 사회 연대를 훼손한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신분제로 공고화된다는 거죠. 아까 그 2018년 자료를 이제 김양건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는 자기 노력이고 딴 사람들은 다 부모 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신분제로 다시 돌아간 건가? 계급제가 이제 확고화됐다는 인식들이 강해서 오히려 그걸 격파하려고 능력주의가 등장하는 건가? 이런 약간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당대에는 사회 연대를 훼손하는 것을 일으키고 후대에는 자손세대 내려갔을 때에는 신분제로 공고화되기 때문에 사회를 분열시킨다. 이걸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김한건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좋은 일자리들이 작아지니까요.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을 때는 그 중에 일부가 뭐 능력이 아닌 좀 어떤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취업이 되더라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일자리가 많을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들이 별로 없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정실 인사라든지 이 정말 좀 어떤 봉건적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력주의가 과거에 이 신분제도라든지 좀 정말 지금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주의 시대를 이제 개혁하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 성과 평가 이 부분은 오히려 정말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그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강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일 좋은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 능력주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주의는 이제 사실은 현상이고 이게 통로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현실 그리고 불평등한 결과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능력주의를 통해서 이 질 좋은 인재 또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또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회가 공고할 수 없다,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이제 필요라든지 또는 이제 반드시 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평등의 원칙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사회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 자체보다는 능력주의도 물론 그 자체로서는 이제 만약에 미국식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능력주의 같은 경우는 승자에게는 오만을 또 패자에게는 이제 사실은 굴욕 그리고 또 자존감 자체를 좀 갖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능력주의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운영 원리로서 능력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장훈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이 사회가 운영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주의보다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과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어떤 원칙을 추가로 해서 분배의 원칙 또는 공존의 원칙을 만들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시장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시장이 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저는 능력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능력주의를 왜 비판하느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능력주의는 우리가 신분제가 타파될 때, 신분 질서가 타파될 때 능력주의는 엄청난 역할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신분 질서를 하나씩 깨뜨리는 데 있어서 능력주의만큼 많은 기여를 한 게 없고요.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서양에서 능력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해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세대가 또 한번 바뀐 거죠. 능력주의 세대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세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능력주의 폐해가 하나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능력도 세습된다는 거였습니다. 능력을 부모가 자식들한테 만들어서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같은 사람이 플루토크라트라는 작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통계를 인용하면서 지금 현재 18살의 1%가 평생의 1%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1%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친구들이 1%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1%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우리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메리토크라시 트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엘리트 세습이라고 번역되어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능력주의, 마코비치는 명백하게 능력주의는 5%도 아니고 1%를 위한 윤리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이 1%한테 모든 것들이 몰려 들어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1%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성공하고 자원을 독점한 엘리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게 자원 투입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끼리끼리 결혼시키고 더 비싼 학교에 보내고 과외교육 보내고 인류 대학을 통해서 엘리트 코스를 다 밟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자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인적 자본을 물려주고 고급 인적 자본을 대물림하는 풍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층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야, 우리가 대도시에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들도 어떻게 엘리트들이 성공하는지 보는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도 자기의 어떤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가죠. 그런데 명백하게 프릴랜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능력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 그걸 지켜보는 기존 성공한 첫 번째 능력주의로 성공한 그 부모 세대들의 불안감은 끝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특권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그래서 중산층이 쏟아부는 것들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능력주의가 하나의 새로운 다시 넘지 못하는 계급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능력이 개인의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명백하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데 부모의 가진 자원 때문에 6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랑 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랑은 아마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명백하게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능력도 세습된다라는 것들, 능력이 마치 개인이 혼자서 뜬금없이 개인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들, 능력주의가 세대를 넘어가서 2세대부터 시작된다면 능력도 세습되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원 투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능력주의의 실체는 뭐냐라고 하면 노동윤리, 자기 책임의 윤리, 그리고 마이클 영은 자식 숭배라고 부르는데요. 자식 숭배라고 부르는 이 가족주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급 질서를 만들고 그게 마치 과거의 귀족과 같은 어떤 그런 계급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원칙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개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교육과 뭐 건강 이런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회불평등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이제 뭐 기초제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초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지금 그래서 뭐 능력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디자인할까를 고민하는 마당에 이제 능력주의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김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고 다양한 이제 능력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따라서 능력의 보상이 결정되고 그런데 과연 이 시장에 의한 평가되는 능력의 보상이 적정한 보상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 노동계급의 빈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그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존중이 되고 경제적 약자들이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버리면 시장이 돈에 의해서 평가하는 능력은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민주주의를 그것도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어떤 공정에 대한 철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능력주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아마 우리 롤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능력주의 개념 자체가 분배 정의의 원리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죠, 그 부모의 유전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 이런 것도 거기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게 태어나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상당히 우연이고. 롤스는 자연의 로또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상당히 우연적인 그런 요소고 또 이렇게 유복한 그 과정 환경에서 자기의 능력들을 제대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받침해 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능력만으로 평가해서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분배의 원리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철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그러니까 뭐 엄서제라든지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의 어떤 규범적인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사람들한테 소구력,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신분제라든지 엄서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데 있는데 사실은 그 능력주의 자체가 새로운 그런 어떤 신분제를 만들어내는 아까 이렇게 마코비치 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독서할 때 인상적으로 이렇게 그 읽었던 구절이 이 뭐냐면 능력주의 경쟁의 성자들은 자기들은 사실은 그 왕조 같은 것들 봉건 왕조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겨놓고 스스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쌈박한 논리로 훨씬 더 이렇게 아주 겸허한 논리로 새로운 왕조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 그런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만인 거죠, 그죠? 신분제를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새로운 신분제를 낳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이 능력 말고 추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이제 평등이라든지 필요라든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분배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